얼마 전에 이재명의 외교안보 보좌관으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현종 전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야, 제가 이 스튜디오에 뵙는 게 양복 입은 글라디에이터라는 인터뷰 TBS 시절에 한 이후로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는 담 넘은 양복 입은 글라디에이터. 담 넘은 양복 입은 글라디에이터. 네. 지난 대선 전이었어요. 양복 입은 글라디에이터. 예. 3년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를 선언했는데 그때 굉장히 특이했던 게 이재명 당시 후보를 만난 적도 없는데 나는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선언하셨고 그때 이번 대선에서 양복 입은 글라디에이터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양복 입은 글라디에이터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희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미 대선이 있었습니까? 네. 그때 제가 그 대선 보면서 김현종 사장님이 이럴 때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트럼프 사람들을 미리 만났을 텐데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인터뷰 전에 트럼프 사람들 미리 만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보내주신 표가 있어요. 자, 그거 한번 떼어보세요. 이게 인터뷰 저랑 하기 전에 트럼프 미 대선에서 트럼프 사람들을 만난 명단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보내주신 거 이게. 예, 제가 이거 보면서 질문 드려볼게요. 예. 이렇게 많이 만날 줄 알았어. 예. 여기 가운데부터 얘기 물어볼게요. 정가운데 보면은 아이오와주 상원의원, 몬타나주 상원의원 이런 분들 만났는데 이분들 왜 만난 겁니까? 그 스티브 데인스 몬타나주 상원의원하고 저 위에는 조니 언스트라고 이제 그 군사위 상원의원인데 저 두 분이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미 상원과의 그 소통 채널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과 귀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미 상원과 소통 채널이 이 두 사람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뭐 여러 차례 두 사람 다 만나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제 그 조니 언스트 같은 경우는 그 트럼프 이기 때 한미 FTA 이거 종료된다는 뉴스 듣고 아이오와주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길에서 스톱한 다음에 백악관에다 전화 온 다음에 그 반대한다고 이제 그 종료하는 거 반대한다고 전화까지 해주신 분입니다. 자, 그 두 사람 이거 언제 만나신 거예요? 이게 언제 투어를 하신 거예요? 참고로 이제 그 종수 외교안보라는 것은 연속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또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책상에서 그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드워크를 하기 때문에 직접 그 결정권자를 만나서 그 사람들이 그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 가서 텍사스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그 마라라고가 있는 날입니까? 그래서 그 팜비치에 가서 그 섀도우 캐비넷 사람들을 4월부터 6월까지 수십 명 만났습니다.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대선 6개월 전이죠. 대선 6개월 전에 이 사람들이 트럼프가 당선되면 섀도우 캐비넷에 형성한 사람들이니까 미리 만나야 되겠다고 하고 만나신 거고 그러면 그 총수도 이제 그 늑대와 함께 춤을 추다라는 그 영화를 봐서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그 백인들의 정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거기 가서 이제 그 섀도우 캐비넷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어떤 이슈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트럼프가 누구 편을 왜 들 것인지 그리고 그 파나마 운하 반환은 왜 하는 것인지 그린랜드에 왜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 중국은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이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눴죠. 대선 6개월 전에. 예. 대선 6개월 전에. 그럼 제가 또 정답을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은 상원의원을 만난 건 알겠는데 보면은 보좌관도 만났어요. 앤디 베이커. 보좌관급을 왜 만나신 거예요? 보통 이제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 보면 장관급을 했기 때문에 그 보좌관들은 잘 안 만났는데 앤디 베이커는 좀 그 백관과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 미 국무부에서 10년 근무했고 거기 끌이 나온 다음에 옥스퍼드에서 박사한 사람은 제가 처음 봐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만났었어요. 근데 제가 투자 좀 만나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에게 시간을 들여서 만나서 투자 가치가 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어디 있는가 알아봤더니 지금 백악관에서 JD 벤스 부통령의 그 외교안보 보좌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잘 보셨네. 항상 그 백악관의 그 루트는 여러 개 갖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요. 그때는 보좌관이었는데 이 사람은 내가 만나도 되겠는데 했더니 지금 백악관에 지금 부통령 안보 보좌관이 있다.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총수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트럼프 2기에 이제 카테고리로 이제 그 세수 나눈다면은 많은 외계인 대통령의 보수파가 있고 그리고 그 고립주의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세 번째는 그 프라이어타이저라고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사람들 그게 그 비율이 20%랍니다. 그래서 그 담당 장관이 외계인 보수파인지 고립주의자인지 아니면 우선순위를 주장하는 사람인지 거기에 그 사람의 그 생각에 따라서 철학에 따라서 그 정책이 다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통상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통상정책 같은 경우는 4명의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한테 가서 나는 이렇게까지 그 양보를 받아왔다. 이런 그 상대국한테서 이런 그 양보를 받아냈다는 그 일종의 그 충성 경쟁이 통상을 4사람이 좌우지 하는데 4사람이 각각 성이 다르고 그렇죠. 자기 성취를 자랑하는데 트럼프 굳이 고르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그거 좀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이거 뭐냐니까 그거에서 한마디 더 추가를 하자면은 트럼프 일기 때 보시면은 외교 안보 분야에서 그 장관들하고 고위 관료들의 그 평균 수명이 1.5년이었고요. 경제 분야는 2년에 2.5년이었습니다. 자, 이게 그냥 만나시는 게 아니야 보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거 보다가 아까 이제 상원 의원을 만나다가 왜 보좌관을 만나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보좌관도 아니고 부보좌관을 만난 경우가 있어요. 매튜 파틴저요? 파틴저. 네, 매튜 파틴저는 왜 만났냐니까 우선 네트워크가 좋고 그리고 그 트럼프 일기 때 저기 외교안보 부보좌관이었고 그리고 저랑 이제 그 소통이 잘 되는 친구고 그리고 그 생각하는 것도 좀 많이 비슷한 공통점도 있고 물론 그 다른 점들도 있지만 하여튼 그 네트워크 뭡니까? 지금은 아마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네, 대기하고 있고 이제 또 교체가 되면은 다시 뭐 백악관이나 아니면 국무부 쪽으로 국방부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이방카 트럼프도 만나셨던데? 그냥 패스하시죠. 말할 수 없다 이유를. 그다음에 이 사람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왼쪽 메뉴에 보면은 트럼프 정부 시절에 카운터파트 어떤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로버트 라이타이저. 문재인 정부 시대 FTA 그 제재 협상할 때 파트너였잖아요. 네. 이 양반을 또 만나셨던데? 그 라이트하이저는 제가 이제 만난 이유가 이 사람이 그 관세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트럼프 관세를? 네. 그래서 그 본인이 이제 저한테 그랬거든요. 인수위가 만들어지면 와싱턴에서 만나자. 그길래 제가 아니 됐다고. 내가 그 팜비치 플로리다까지 나 직접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래도 거기까지 직접 가는 그 성의를 보여주면은 정보를 하나라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까지 갔었고요. 그 라이트하이저의 그 철학은 이제 그 기본 그 일종의 부문은 뭐냐니까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이권이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회원비를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미국 시장은 특별한 곳이어서
진입하는 게 특권이니까 니네가 입장료 내라. 네. 그게 관세다. 네,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겁니다. 관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무역 흑자 있는 국가들은 예. 무역 흑자 있는 국가들은 이것을 관세를 계속 올려가지고 거의 제로가 될 때까지 그 관세를 계속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건 지금 자유무역을 지금 한 20년 내지 30년 동안 주장을 해면서 지금 갑자기 유턴을 하는 건데 그러면 누군가는 무역 흑자를 내게 될 텐데 결국은 예를 들자면 중국이 지금 월마트에 제공하는 물품들이 60%가 되고 아이폰은 95%가 되고 테슬라는 40%가 되는데 그럼 누군가는 그 공백을 메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무역 흑자를 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약간 이제 대답하고 싶지 않은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그건 결국은 동맹국들이 네. 무역 흑자 내주는 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었어요. 그 양반하고 제재 협상을 잘 하셨잖아요. 예, 그거 잘 끝났습니다. 한미협회. 네. 그때 그 제재 협상 할 때 그 일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이건 뭐 제가 라이하이서 대표도 공개하지도 않았고 책에서 그리고 저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굉장히 일사천리로 사인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제가 사석에서. 예, 둘이서 관계가 매우 텐션이 높았었죠. 텐션이 그랬겠죠. 둘 다 좀 성격이 강하고 그래가지고 텐션이 높았었는데 그리고 라이하이서 역시 자기 밑에서 스태프 중에서 신뢰하는 사람 2명밖에 없어가지고 실무진에서는 그날 마지막 협상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것을 아무도 예상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USDA 건물에서 이제 회의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오는데 라이하이서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화장실이었던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둘이서 이제 같이 시야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상황이 거북해서 그런지 라이하이서가 먼저 저한테 대화를 시작했어요. 옆판에서? 예, 서로 바로 옆에 서 있었는데 예. 저한테 갑자기 트레이드 미니스터 미국 야구 좋아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어느 팀을 좋아하느냐. 그래서 원래 워싱턴 세네터스 좋아했었는데 60년대 후반에 70년대 초에 근데 그 텍사스 레인저스가 돼가지고 제일 가까운 데가 발티모어 오일스를 좋아한다. 그랬더니 나도 그 팀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럼 대화가 거기서 이제 스톱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통상장관 기억나냐고 70년도 초에 20승 이상을 한 투수 3명이 있었다. 예, 발티모어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니까 라이하이서 대해서 당신은 그 팩 체크 좀 하고 질문해. 3명이 아니고 4명이다. 그래서 4명이 누군데 그래서 제가 짐 파머, 왼손 제비 마이크 웨이어, 데이브 맥나리, 팻 답슨이 다 20승을 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그 대화를 하면서 손을 씻으면서 한미협회 제재 협상은 끝났습니다. 남자 화장실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이렇게 웃으시긴 하는데 이 협상을 할 때 통역사나 통역영어나 외교관 영어 소통 능력 가지고 요번에 협상하면 이게 한계가 있을 거고 유시민 장관이 저를 미국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듯이 미국말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한국에 어떤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너 한국 야구 좋아하니 그러는데 좋아한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팀 좋아해 그러면 난 삼위 슈퍼스타즈 좋아한다. 그리고 나는 그 투수 중에서도 장명보 30중 한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래도 아무래도 시각이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다시 보게 되겠죠. 그렇지. 이 사람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 생각을 하겠죠. 3명이 아니고 4명이야. 4명이 이러면 이러이러해. 그거 되면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 쉽게 얘기하지만 총수 제가 그 대화를 거기서만 끊었겠습니까? 제가 손 씻으면서 라이하이서 대사한테 너 이게 지금 2020년도라서 다행이지 만약에 1950년도였었다면은 그 맥카티의 그 반미국적 행동하는 그 위원회에 불려 들어가가지고 아마 간첩으로 조사받았을 거다 이런 거 모른다고 농담 삼아 또 지금 해가지고 그들끼리 통하는 논리와 정서를 정확히 이해해 협상할 수 있다. 네. 미국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역사 앞에 두고 미국 상대에서는 안 된다. 적어도 트럼프 시대에. 트럼프 2기 때. 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관세를 설계한 사람이면 지금 트럼프 그 얘기 바로 이었어. 지금 트럼프는 그러면 관세를 왜 이렇게 동맹국들한테 동맹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마구 때리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목표가 이제 하나가 있다면 뭐냐니까 관세를 무역 적자를 없애고 본인이 공약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들한테 지금 10% 기본 관세를 부과했고 그리고 상호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그 상호 관세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니까 수출해서 수입을 뺀 다음에 수입으로 나눈 것을 또 2로 나눈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돈을 땡기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돈을 땡기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부채가 2024년 기준으로 해서 34조 달러였거든요. 거기서 지금 보통 금리가 2%대 때 이자를 냈었는데 지금 작년에는 3.3%였어요. 그게 얼마가 됐으니까 8,800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예산의 한 6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금리가 한번 1%가 떨어질 때마다 약 세이빙스가 전략이 얼마가 되니까 3,450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황되는 미국 연준이가 그 금리를 인하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국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나는 불황을 원한다 얘기 못하니까 그래서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산을 어떻게 했냐니까 관세로 거두는 돈이 약 6천억이고 그리고 금리가 하락했을 경우에 1조 달러 정도를 벌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예상치 못했던 이기 세 가지가 발생하는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 관세를 때리는 이유는 지금 워낙 그 적자가 어마어마해서 전 세계로부터 현금을 땡기는 중인 거예요? 그런 거죠. 현금을 땡기는 중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세계화 글로벌화 해가지고 혜택을 받은 국가들 그리고 이제 그 안보 차원에서 미군이 주둔하면서 그 혜택을 받는 국가들 이제 돈을 다 내라. 그게 이제 관세. 미국이 적자가 이렇게 심한데 우리한테 장사해서 돈 벌어가는 애들로부터 내가 현금을 땡겨야 되겠다. 네, 그래서 현금을 지금 땡기는 중이고 그게 관세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파이낸셜 타임스의 마틴 월프 마틴 월프 대기자가 이제 한 얘기가 제조업 비중이 이 GDP 대비 10%밖에 안 되는 미국이 참고로 한국 같은 경우는 GDP 대비 제조업이 24%고 중국은 27%입니다. 그래서 10%밖에 안 되는 그 미국에서 그 제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그 관세 전쟁한다는 것은 이건 패착이라고 이제 기고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이 어느 정도 맞는 이유가 지난 40년 동안 이게 기축통화 국가지 않습니까? US 달러가. 어떻게 돈을 벌고 사냐니까 종이 돈을 찍어가지고 100달러 한 장 찍는데 총수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니까 정확히 9.4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사를 해가지고 프라핏 이윤 마진이 99.9%가 되는 것은 돈 찍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고용 문제하고 재정 문제를 전 세계의 나라들이 관세로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는 좀 현실에서 좀 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물론 제조업이란 것은 또 이제 일당 소득 25,000불이 되면은 8시간 3교대로 해가지고 돌리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광 자동차 전자 근데 지금 그것을 제조 르네상스를 만들어서 다시
제조 일자리를 미국으로 다시 갖고 온다. 그게 말은 좋은데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예를 들자면은 한 번은 이제 그 우리가 그 지적재산권 문제 때문에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에 대해서 미국 그 에너지부가 미쓰비시 중공업하고 손을 잡고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가지고 미쓰비시 중공업이 그동안에 수년간 그 공백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두산중공업이랑 손을 잡게 된 거고, 또 하나는 그 패션 브랜드 중에서 루이비통 있잖아요. 루이비통이 전 세계에 그 공장들이 많은데 텍사스에다가 루이비통 공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전 세계 그 하자율이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20%가 되는데 텍사스는 40%가 됩니다. 하자율이? 네. 불량품 많이 나왔다. 네, 그 가죽을 뭐 또 그냥 잘라가지고 그냥 붙이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러는데, 그래서 제조업이 한 군데서 다른 미국으로 다시 리쇼링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도 그렇게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떤 언급을 했었나니까 우리가 없는 게 다른 국가들이 있는 게 국부펀드다. 국부펀드. 네, 국부펀드. 미국에 국부펀드가 없죠. 네, 그래서 국부펀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뭐 이제 그 토론에서 나왔었던 것 같아요. 한 3조 달러짜리를 만들겠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건데 물어봤더니 돈을 찍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뭐 할 건데 물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그 플로리다주에 그 국유지를 만들어서 해외로 다 나간 그 제조업자들이 그쪽으로 이제 다시 리쇼링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시간이 걸리고 아무리 우리 그 조선소가 그 효율성이 높아도 미국에 가가지고 조선소를 인수를 해서 그것을 이제 업데이트를 해도 과연 한국에서 만드는 만큼 그만큼 에피션시가 나오려면은 얼마나 걸릴까, 이런 것을 한번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관세 얘기가 너무 많이 했는데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요지들은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관세를 때리고 있는 것인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신 건데, 윤석열 시대를 3년 지켜보셨잖아요.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윤석열 정권은 어땠습니까? 그 대답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그 관세에 대해서 이제 하나 좀 더 추가로 하나 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근데 이제 중국이 좀 이제 당당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상을 뛰어넘었었죠. 예상을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중국이 보복 관세 조치를 취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145%를 부과를 했고 네. 중국이 125%를 부과했거든요. 125가 됐든 145가 됐든 일단 56%를 초과하면 수출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존심 가지고 싸우는 건데, 중국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뭐냐니까 그 14억 명의 그 인민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 정치군 그 정치의 그 감각이 탁월한 시진핑 주석이 세 가지를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미국이 아픈 데를 때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농산물이죠. 농산물 중에서도 콩, 대두, 이것을 이제 남미 쪽으로 돌렸고, 그러니까 그 중국 그 14억 명이 1년에 그 소비하는 돼지 두수가 7억 2천만 마리거든요. 근데 그 돼지를 그 콩으로 해가지고 사료를 만들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 공화당 쪽에서 그 승리한 주, 이 대표적인 아이오와주 같은 데죠. 이런 데서 이제 그 타격을 크게 받게 하고, 두 번째는 이것은 조금 더 이제 두 번째는 이건 조금 더 이제 위협적인데, 히토류, 또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니켈,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그 수출을 이제 라이센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말이 라이센스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수출 통제, 수출 중단까지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히토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전투기 F-35기 한 대 만드는데 히토류가 들어가는 게 440kg예요. 잠수함 한 척 만드는데 히토류가 들어가는 게 4,300kg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그 거기에 들어가는 히토류를 거기서 그 정제하는 것은 90%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매우 그 위협적이고, 세 번째는 중국 입장에서는 그 좋은 인질이 있는 거죠. 애플, 테슬라, 워마트. 애플 같은 경우 95%가 상품이 그 팍스콘에서 제조하는 거고, 테슬라도 40%고, 월마트에 있는 그 물품들이 보면 그게 다 60%인데, 시가총액 1위인 애플 같은 기업이 흔들리면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아이폰 한 대가 100만 원 했던 게 500만 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세 개 회사의 시총을 다 합치면 이게 32조 달러가 되는데, 그 미국 GDP 11%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만약에 이것을 만약에 중국이 올스탑을 시켜버리면은 이것은 이제 그 굉장히 그 민심이 폭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고통을 인내하는 인내심이 더 높고, 민주주의에서는 그 민심이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그 제도인데, 그래서 이런 것에서 아마 자기 그 중국 계산은 그 중국이 미국보다도 더 오래 갈 수 있을 것이다, 더 인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현조 사장님 오랜만에 오실 때 하고 싶은 말씀 얼마나 많으신지 제가 일부러 중간에 안 끊고 있는데 자, 좀 더 짧게 답할 수 있는 질문 몇 가지 드리자면, 이제 그것을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미국하고 협상을 하겠다고 나섰으니까, 그걸 하나 이제 그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시장 눈치를 보는 그 장사치 놀이를 협상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그 14명 인민의 눈치를 보는 그 시진핑은 이거 결국은 두 나라가 치킨 게임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두 사람은 몇 개월 안에 그 비밀 협상을 해가지고 어떤 그 결론을 도달할 것이고 타결할 겁니다. 왜냐니까 어떤 지도자든 일자리하고 부동산하고 주식을 건드려가지고 성공한 적이 없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이거 잘 챙기면 되는데, 우선 간단하게 윤석열 평가부터 하자면요.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한마디로 하면 윤석열 정권 어떻게 보셨어요?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지켜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대한민국이란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는 그 근간이 그러니까 필러가 4개가 있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한미동맹,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기독교 가치관인 것 같아요. 이 4개 근간을 다 흔들었잖아요. 다 흔들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국가 역량을 저하시켰다는 게 제가 봤을 때 문제입니다. 국가 역량 저하시켰죠.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거나 아니면 일을 못하게 만들었고 무능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상호 관세를 25%를 때렸을 때 뭐 국무위원이 선방했다고 말을 했어요. 산자부 장관이. 그래서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선방을 했다고 했는데 그 논리가 뭐냐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시바 총리가 가가지고 협상을 했는데 24%를 맞았고 우리는 가지도 않았는데 25%를 맞았다. 그런 논리로. 근데 그것은 뭘 쓸 관가하는 거냐니까, FTA 체결 국가 중에서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하고 이제 먼저 협상을 하겠다는 미국은 우리가 뭐 동맹국이기 때문에 먼저 협상을 해준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상대하기 쉽기 때문에 만만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협상이라는 것은 항상 그 승자와 패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그 기준은 졸속 협상을 하는 사람이 시간에 밀려서 하는 사람이 항상 불리하게 돼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협상할 때